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추석 특집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클래스에서는 일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본,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는 봐야 할까요? 무시해도 좋은 나라일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협력 대상이자 경쟁 대상일까?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한일 관계 여러 가지 지뢰벽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반일 민족주의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해 우리가 한일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위험한 일본 책이라는 신간도 내셨어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의 박훈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훈입니다. 네, 진 교수님과 네, 우리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인사 주십시오. 자, 일단은 책 제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일본 책. 자, 교수님이 이 책 제목을 교수님이 직접 지으신 거는 아니시고, 아닙니다. 예,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줬고요. 예,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뭐 군말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 그대로 좀 위험한. 그러니까 제 말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도 위험한 상황이 네, 되지 않았나 싶은. 제가 예를 들면 일본 만화도 좋아하고 일본 음식도 좋아하는데 요즘 그렇다라고 오히려 사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했다가 어디서 보고 있거나 먹고 있는 것을 찍히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오염수 받는 저렇게 하더니 네. 김성애 저 스시집에서 24시간 있더라.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이 있어도 사실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되게 좀 두려울 수 있는데 학자로서는 어떠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반일 얘기만 하면 제일 안전한데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출판사에서 아마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제가 에필로그에도 썼지만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위험하지 않고 그렇죠. 편안하게 상식적으로 들리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 후배 중에서도 이제 프로듀서를 하다가 일본 공부를 하러 이제 도쿄 대학으로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막 야, 너 친일이야 막 그랬거든요. 이제 욕했다는 농담으로. 이유만. 예, 막 농담으로 야, 너 친일이야 했더니 저희는 용일주의자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가끔 쓰는 말이에요. 그분이 먼저 쓰셨네. 용일, 일본을 이용한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활용한다. 얘기하는데 70년대만 해도 그 한국의 기자들 뭐 일본 방문하고 그러면 여관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카타라고 주잖아. 네. 그럼 그럴 때 토론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벗어날 때가 됐다. 한국 같은 수준의 나라가 사회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아. 아직도 그런 그 스탠스를 보이는 분들이 뭐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그런 분들한테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조금 벗어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유를 갖고 좀 벗어나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책에 실린 이 글들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는 맨 마지막 나라가 돼야 한다. 이런 문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이 조금 헤매고 있잖아요. 뭐 헤매지 오래됐죠. 30년.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좀 잘 나간 편이고 뭐 민주화도 꽤 진척이 됐고 뭐 그러면서 일본을 이제 얕잡아보는 그 분위기가 많이 생겼죠. 우리 사회 아래.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알만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일본의 몰락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일본이 곧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지금 저조하지만은 그 쇠퇴를 해도 아주 천천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반이 일본보다 훨씬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널뛸 가능성이 훨씬 큰 나라고 리스크가 한국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까지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나 그런 게 참 걱정스러웠고요. 조회수 장사합니다. 조회수 장사.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막 유포가 되고 저편 패싱이죠. 뭐 일본 없어도 우리도 외교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일본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경시하지도 않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일본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경시하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왜 한국이 이렇게 일찌감치 그 샴페인을 터뜨려서 일본을 경시하는 분위기 쪽으로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가는가 상당히 안 좋은 조짐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나가니까 뭐 소니를 앞질렀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일본을 이제 앞지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렇죠. 그런 데서는 약간 착시 현상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듣기로 예, 삼성이 소니를 앞질렀을 때 예, 그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예. 그 사원 단속을 좀 시켰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그런 일부 앞선 거지. 일부 앞선 거지. 한국이 일본을 전체적으로 앞선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음, 너무 그렇게 들뜨지 말라고 사원들 좀 단속을 해라라는 얘기를 뭐 어떤 분이 하셨다고 제가 뭐 이름 밝히긴 그렇지만 뭐 전해 들은 적이 이게 있습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살았는데 그 전자제품 양판점에 들어가면 네. 소니의 브라비아라는 네. 브랜드의 텔레비전 맨 앞에 걸려 있었거든요. 한 5년 그렇게 걸려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이제 삼성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LG도 들어오고. 예,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화려한 스팟을 한국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소니는 저 뒤에 밀려서 저 사람들이 뭐 텔레비전을 제대로 만들기라나 예를 들면 뭐 휴대전화 하나도 똑바로 못 만드는 나라라서 우리가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것도 그러고 예. 보면 기분은 좋죠. 가슴이 웅장해지긴 하는데 예, 가슴만 웅장해지네요. 그게 뭐 전체적 예를 들어서 WBC에서 우리가 일본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야구 경기에서 야구 경기에서 일본 야구 전체 수준하고 우리 전체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앞섰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저변이 일본은 넓잖아요. 야구에서.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베스트 10을 뽑아 놓으면은 어. 비슷할지 모르지만 유현진 그 있어야 저- 이기지만 네, 그 저변을 보면은 일본은 소재 장비 이쪽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 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제조업인데 일본은 사실 금융 쪽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을 버는 쪽으로. 근데 사람들 이 생각은 못 하고 그냥 1인당 GDP가 우리가 이제 곧 앞선대 또는 그 구매력 기준은 벌써 앞섰대 이러다 보니까 다 이긴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쇠퇴하는 국가는 맞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또 경제 사정 좋아져가지고 그 대학 졸업한 그 대학생들이 막 직장을 4-5군데 합격한다 이런 뉴스 제가 전한 적도 있긴 한데 다시 또 회복된 국면으로 일본이 회복이 돼도 뭐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장기적인 그 역사를 봤을 때 아무리 회복이 된다 해도 메이지 시대 때 그 기세라든가 아. 고도 경제 성장 때 그런 식의 큰 폭의 성장은 이제 하기 힘들 거고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을 유지하든지 예. 아니면 천천히 하향 곡선을 그릴 텐데 음. 그 하향 곡선이라는 게 하향 곡선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아. 안정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아. 근데 그거를 몰락이나 침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음. 것은 사태를 잘못 보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출산율 하나만 놓고 봐도 일본은 지금 1.4를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는 0.7인데 사실 뭐 가부장적 문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힘든 요인 자체는 미국이나 죄송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일본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꾸준히 고쳐서 그만큼 올려놨잖아요. 우리 이제 못 따라가는 것만 봐도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그 반일 민족주의 성향 문제입니다. 일단 반일 민족주의 요거 일단은 뭔가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죠. 예.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거는 사실 자기 나라가 제일 전 세계 탑이다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거 그게 이제 민족주의인데 국뽕. 예. 예, 그걸 주장하려면 사실 모든 나라한테 다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 제가 그 민족주의라는 건 전방위 난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미국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다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진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좀 수줍어하고 아, 수줍어합니까? 우리 보수는 또 미국에 대해서는 성조기 들고 시위하고 이런 아. 상태인데 예.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민족주의를 발휘하는 건데 어디에 대해서만 일치하냐면 일반인. 남한의 진보 보수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아하. 한국 사람이면 조선 사람이면 조선 사람 서부 일치해서 반일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럴 만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건 맞죠. 예. 근데 이 반일 민족주의라는 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반일로 수렴되면 다 오케이. 거기서 벗어나면은 아웃. 이런 식의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모순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반일 민족주의 자장 안에서 없어지는 거죠. 예. 뭐 젠더 문제든 소수자 문제든 계급 모순이든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구한말에서 우리 위정자들의 어떤 그런 비정, 학정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조금만 일본에 대해서 저항한 흔적이라도 보이면 그냥 다 묻혀져 버리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고종이나 민비, 명성황후 같은 사람이 한국 개혁의 제1의
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명성황후는 뭐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용서가 돼가지고 지금 뭐 고종의 길을 예산을 그냥 거액을 들여서 만든다든가 또는 명성황후 뮤지컬 하면 온 국민이 가서 눈물을 흘린다든가 이런 참 그 인식의 도착 같은 건데 예, 그런 게 이제 반일을 했다는 이유로 다 수렴이 돼버리는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모든 논쟁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 사라지게 만들죠. 예. 그럼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제 옛날에 식민지였거나 아니면 갓 해방됐을 때는 그렇게 유효하죠. 신채호 선생 류에 이런 게 유효한데 이제 세계 뭐 10위권 국가가 됐다고 하는 이 선진 사회를 구가하는 마당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죠? 성숙하게 문제를 풀어야 나가야 되고 게다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리더를 맡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국제 무대에서 전혀 안 통하는 얘기들이고 더군다나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도 얻어내기가 힘든 그런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때 유효했던 참 제가 그런 표현 썼죠. 그 애틋한 연인 같은 그런 감정이라고 우리 민족주의라는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의 성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수준에 와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뭐 엘리트들도 그렇고 뭐 일본 문화,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보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지금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가르치지도 않아서 뭐 군국주의가 뭐 부활하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제가 이제 바라볼 때 저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것은 저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침략의 깃발을 들지 않을까 그런 것이 반성이 없는 세대들은 항상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긴장감이 사실 좀 있거든요. 일단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뭐 100년, 200년 후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정한론 얘기하잖아요. 1873년에 그때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쿠보 도시미치 같은 그 메이지 리더가 정한론 주장하는 사무라이들을 그냥 그 묵살시키고 그 아웃시키고 그 분쇄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후로 20, 30년간 일본은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우리 한국은 유지는커녕 더 떨어졌거든요. 조선에. 그러니까 구한 말에 한일 역사관, 한일 2000년 역사관 가장 큰 국력차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있는 거고 지금의 이런 현재 한일 국력차 또는 그게 더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벌어질 일은 아마 없을 거고 일본이 미치지 않고서는 한국을 침략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 뭐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국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군국주의라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전쟁 전에 일본 1930년대 일본 같은 나라, 나치 같은 나라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군대가 없는 나라잖아요. 군대를 못 갖게 헌법에다 박아놨고 뭐 자유다라는 형태를 실질적으로 갖고는 있지만 그다음에 전 국민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총을 쏘아본 경험이 없고 현실상에서 군부가 무슨 정치에 영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걸 전혀 볼 수 없는 나라고 그 무엇보다도 GDP의 1%밖에 군사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 언론에서 군국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정말 일본인뿐만 아니라 국제 지식인들이 그건 이해를 못하죠. 일본이 보수화됐다, 우경화됐다 이런 말은 이해를 해도 군국주의라고 말을 하면 아니 그 어떻게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냐 그런 얘기를 하게 돼. 그 단순한 기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이 사실 과거사 같은 것들을 이 문제에서 지금 그동안에 좀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들을 다 지금 취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교과서에서 기술들 다 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군사 대국화가 돼 있고, GDP가 한계는 깰 거고, 그다음에 헌법은 개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일 체계 속에서 실제로는 뭐 아무래도 미국이 먼저 있고 그 밑에 이제 일본이고 우리가 이제 밑에
그 하위 종속 변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독도 문제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독도 문제 같은 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방, 안보 백서에도 늘 집어넣고 있고 이런 문제거든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단지 추상적인 가능성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동아시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기억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가해와 피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공유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그 정권이 바뀔 그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거든요. 일본 사회에서는. 자민당이. 그리고 아까 그 김성애 소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그 사과 문제, 그걸 제가 대답을 안 해서 지금 진 교수님이 그 추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본이 왜 사과를 안 하냐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안 했냐 그러면은 했다고 그러거든요. 사과를. 근데 이제 팩트는 이겁니다.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누가 사과했느냐에 따라서 그 좀 숫자가 다르지만 한 56차례 사과를 했다고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잡으면 30차례 이상 수상, 천황, 의회, 결의로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을 보도도 잘 안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망언이라는 게 자꾸 터지잖아요. 그거를 딜리트하는, 취소하는 듯한 그런 망언이 책임 있는 당국자한테 터지니까 저는 이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과는 수십 차례 했고, 그거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이제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장이 아주 저는 이제 그 한일관계 헌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장도 인터넷에 있으니까 뭐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 사과라는 건 말이죠.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과라는 행위가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50몇 차례를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진짜 사과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과를 하면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교과서에다 그 인식을 반영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자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사회적 제재를 가한다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계속 한국에서는 이거 니네 사과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해라 이래가지고 반복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해방 후에 우리는 한일 교섭 쭉 했잖아요. 그때 사과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제 국력이 점점 커지고, 예. 특히 미국의 역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붙여야 되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데 한국이 요구하는 건 그거니까 일본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조금씩 사과를 하기 시작하다가 9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도 민주화되고 한국이 더 강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과 릴레이가 이루어지거든요. 수상이 바뀔 때마다 그게 한국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 대화의 전제가 그 전 수상이 말한 거 너 그거 다시 한번 반복해라. 사과 반복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진 교수님이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국가 간의 사과에 진정성이라는 거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는 참 애매한 문제, 개인하고 달리.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면 90년대 이후에는 그런 일본이 사과를 하고서 만약에 망언을 하는 당국자가 있으면은 그 강요를 못했거든요. 강요해서 다 힘댔어요. 물론 걔가 거기 다시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강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그런 사과하는 공식 방침에 대해서 반대되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하면은 잘렸습니다. 장관에서. 네,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20년 정도 유지됐고 교과서에도 다 실렸어요.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까지도 교과서에 90년대 후반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0년대 초반에 아베 신조가 집권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20, 30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이제 그 가운데서 탄생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베 신조가 이제 집권하고서부터는 교과서에도 그게 빠지고, 그런 발언을 수상 자신이 뭐 침략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야 니네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쭉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의 사과의 문면을 읽어보면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막 통절한 사과와 참회와 막 이렇게까지 나가거든요.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사죄를 드린다. 뭐 이런 것들. 그걸 인정한다. 근데 왜 13년 전부터 이상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니네가 하도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이 피로를 느껴가지고 아베 같은 애를 지지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대할 때 니네가 아베는 부정하고 그 전으로 돌아가라. 그 전으로 같이 돌아가자. 그 전에 최고봉은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니 그거를 우리 한일 관계에 공통 받침으로 같이 삼자. 그걸로 돌아가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양쪽에 어느 쪽에 뭐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 이른바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반일 감정 못지않게 그보다 더 강한 게 지금 반중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종족주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우리 DNA에 무슨 열등한 무슨 DNA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에 보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극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하고 어떤 그 선을 긋는 게 저도 사실은 그 민족주의를 계속 비판해 왔고 지난번에 조국이라는 그 장관이 뭐 죽창가 올리고 말이죠. 그 보수 회의에 뭐 니혼 카이기라는 그 책 들고 나왔을 때 저거는 좀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뭐 반일 종족주의를 해가지고 한일 간의 그런 민족적인 문제, 역사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갖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건 동의하지 예, 않습니다. 예. 그럼 저는 근데 그 반일 무죄론과 반일 종족주의로는 쌍생아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정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성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고 사실도 숨기고 뭐 과장하고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예. 앞으로 이제 그런 게 다 드러나겠지만은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계속 수십 년간 진행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제 막 봉쇄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을 하지만 예. 거기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 분들 이렇게 보면 좀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게 지금 진 교수님 지적했던 그런 식의 제국주의 논리를 그대로 이렇게 대변하는 듯한 그분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식의 논리를 그러니까 반일 무죄론을 반박하다 보니까 제국주의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수님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사무라이 있잖아요. 난 이제까지는 그냥 사무라이들 맨날 칼싸움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칼을 놓고 펜을 들고 공부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사무라이였다는 이런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일본을 모르는구나. 일본이 왜 이렇게 컸는지 이건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 부분. 책 선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진 교수님. 야, 그렇군요. 자, 저는 이제 책 본 거 중에 그 밀란 없는 일본, 민심의 나라 한국이라는 그 챕터가 재밌었어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 있지 않은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게 오염수 문제를 대하는 국민들의 양국가의 태도, 국가의 정책에 대한 태도 요 성향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약간은 뭐랄까. 일본은 역대적으로 지배계층의 자기 혁신이 있잖아요. 지배계급의 선제적인 자기 혁신. 이걸로 민중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변혁이 되어온 스스로 바뀌었다. 나라고요. 예. 메이지 유신이 대표적인 거죠. 예를 들면 사무라이들이 그 재정난에 휩싸이는데 예. 우리는 농민한테 증세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농민한테 증세를 안 하고 자기 봉급을 일률적으로 다 깎거든요. 네. 가신단의 샐러리를 전부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민과 엘리트가 그냥 정면에서 충돌하는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19세기에 보면 홍경래난, 우리가 진주밀란이라고 부르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동학 농민운동.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밀란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일본사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조그만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대규모의 밀란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근데 그 지금도 영향이 있어서 우리는 뭐 조금만 지배 엘리트들이 저기 하면 금방 광화문에 뭐 수십만씩 모이잖아요. 그 일본 사람 너무 경악해 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 모든 게 그 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시집도 가업, 모두 가업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도 가업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는 집안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습 의원이 국회 몇십 %가 세습 의원이잖아요. 우리는 국회 60%가 초선 의원이고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다른 사회 특질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쓴 책의 제 일부가 이제 주로 그런 역사 문화적으로 비교하는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다른 사회인가 그런 거를 한번 일본은 유신의 써봤습니다. 나라고 한국은 혁명의 나라고. 네. 예. 자, 교수님의 책 위험한 일본 책 읽어보시면 아주 다양한
시사점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예, 듣고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영사학과의 박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